천안함 비극이 벌어진 이후 해군은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연안함대가 대수상전에만 몰빵하였던 게 큰 화근이었고, 그 덕분에 소홀해진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은 언제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피해였을 수도 있으며 해군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군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은 일찍이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를 모두 대체할 차세대 호위함을 계획했다. 그 결과 중 첫 번째 함급이 바로 인천급 FFG이다. 만재 배수량 3200톤, 전장 114m, 전폭 14m, 최고 속력 30노트를 가진 이 군함은 2010년 9월부터 기공된 군함이며 2016년 11월에 6번 함인 광주함까지 전력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배치 사업은 모두 완료된 군함이다. 이전까지 해군은 울산급 FF 9척과 포항급 PCC 24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연안에서 참수리를 지원하고 유사시 난파하는 적 함정을 함포로 격파하는 거였다. 그래서 76mm 함포와 40mm 기관포를 주렁주렁 달았고 북한군 간첩선부터 경비정까지 한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강력한 건쉽이었다. 문제는 대수상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임무에 소홀하다는 거였다. 특히나 대잠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의 염가형 소나만 장비하고 있었다. 이러니 PCC나 FF로 잠수함을 탐지해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결과 천안함 피격이라는 비극이 벌어진 거였다. 사실 해군도 울산급과 포항급의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았다. 울산급과 포항급이 모두 배치가 완료된 이후 최전선에는 참수리급, 그 참수리를 지원하는 임무로 FF나 PCC가 버티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간첩선 난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북한군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비정으로 참수리급 고속정을 노렸지만 간첩선 때려잡기 전문인 FF나 PCC들의 화력 지원은 경비정 따위로 NLL을 흔들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북한군은 잠수함을 통해 더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했고 해군도 북한의 늘어나는 잠수함 숫자에 맞춰 FF와 PCC를 대체할 새로운 군함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다. 공식 명칭은 울산급 배치 1 사업으로 2008년 10월에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천안함이 피격되고 6개월 뒤인 2010년 9월 6일에 초도함이 기공된다. 주요 특징은 5인치 주포와 램 발사대 1기, 펠렁스 한문, 해성, 해룡 미사일 발사대, 청상호 대잠호래 및 향상된 선저소나와 예인소나 및 기만체, 그리고 와일드캣 헬기와 헬리 갑판, 헬기 경납고를 가지고 있다. 울산급 FF와 비교해보면 제대로 된 CIWS를 장비해 대공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대잠전 능력에서 눈에 띄게 성능이 향상되었다. 대잠전을 할 때 선저소나로 자함의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바다는 염분과 해수층 간의 수온 차이 등의 영향으로 파동이 쉽게 굴절되고 음영지역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자함 소음을 아무리 소프트웨어로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잠전을 위해서는 선저소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천안함이 침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소나도 염가형이라 성능도 부족한데 천안함 선저소나의 단점을 커버할 해결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급 FFG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SQS 240K 선저소나를 사용하며 TB 260K 예인소나로 자함과 떨어뜨려 소리를 듣는 거고 와일드캣 대잠 헬기에서 내리는 디핑 소나와 소노 V 등을 활용해 더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내며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적의 어뢰 공격에 대비해 SLQ 261K 기반체를 장비해 방어 옵션도 마련했다. 해군의 연안 함정들이 대수상전에 치우쳐져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인천급 배치 이후 해군은 드디어 울산급과 포항급이 퇴역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시름 놓았다고 한다. 당장 폐함시켜도 모자랄 정도의 울산급과 비교하면 체급부터 1촌톤가량 차이가 나고 레이더 및 사격 관제 시스템도 훨씬 진화해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거기다 5인치 함포는 경비정 따위는 한방에 침몰시켜버릴 화력이니 화력면에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과 같아 든든하다. 이처럼 연안해군에게 인천급은 가무배 담비와 같은 군함이지만 사실 인천급은 배치부터 전력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가장 먼저 함형이 문제였다. 사실 인천급의 형상은 이런 설계가 아니었다. 원래는 함체가 10m가량 더 길었고
그에 따른 만재 배수량도 약 1,000톤가량 더 나갔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B 포지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전장이 줄어들면서 함포와 함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이 부분이 삭제돼 버린 거다. 거기다 체급에 안 맞게 대구경인 5인치 함포를 장비해 포탑이나 탄약구 부피가 증가해 함수 쪽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미의 헬기 갑판의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때 와일드캣 헬기를 도입할 때 SH-60이 탈락해 방산비리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상은 SH-60 대잠 헬기를 운영하기에는 인천급 FFG의 헬기 갑판은 안전상 문제가 되어 소형 헬기를 선택한 거다. 가장 아쉬운 점은 B 포지션의 삭제로 VLS를 장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래는 VLS에 홍상호 대잠 미사일을 탑재하고 해군 대공 미사일도 장비할 생각이었다. 램의 경우 발사각이 한정되어 있어 특정 각도로 발사대를 돌려줘야 사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VLS는 미사일 자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에 사각이 적고 더 먼 거리부터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VLS의 부재로 인천급 FFG는 10km 이하의 거리의 근접 방공 체계만 갖추고 있었고 울산급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의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승무원 거주 구역이 축소되어 기존 울산급 FF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주성을 가졌고 기관실의 진동을 억제하는 탄성 마운트 등의 설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설계 면에서도 곳곳에서 예산 절감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바뀐 건 바로 제2 연평해전 때문이었다. 원래 차기 고속정 사업인 PKX-A 사업에서 해군은 109급, 그러니까 A11급 고속정 정도의 성능을 기대했고 국산화율을 높여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적당한 성능의 고속정을 건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2 연평해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고속정의 40mm 노봉과 대함 미사일, 그리고 워터제트 추진 체계, 적외선 저강 기술 등 각종 신기술을 때려박은 결과 건조 비용과 예산이 폭증하였다. 건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고속함이 까먹었으니 다른 데에서 예산을 줄여야 했는데 그게 신형 호위함 사업이었다.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신형 호위함을 이런 식으로 발주한 해군을 비난했고 지금까지도 인천급은 많은 오해로 인해 오명을 쓰고 있다. 사실 PKX-A 사업의 예산 폭증이 해군만의 문제겠냐마는 만약 해군이 계획대로 고속정 사업을 진행했다면 인천급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달리 해군은 인천급을 꽤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사실 해군은 인천급 FFG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고 울산급과 포항급이 너무 낡아서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게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신형 호위함은 울산급과 포항급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부족한 대잠전과 대공 교전 능력을 개선하는 선에서 만족했다. 그 증거는 인천급 FFG의 추진기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울산급과 동일한 추진 체계인데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방식은 한쪽 엔진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항해 중에 어느 한쪽은 반드시 데드웨이트가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신뢰성이 높은 추진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엔진도 같은 회사의 거의 비슷한 엔진을 사용한다. 원래 군함이라는 것은 신규 군함을 건조할 때 일정 부분 기술적 도전을 하기 마련인데 윤영하급 고속함은 너무 과감한 기술적 도전을 한 게 문제였다면 인천급은 보수적인 설계를 가진 거다. 다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미 검증된 장비와 추진 체계 등 익숙하고 숙련된 물건을 사용하니 당연히 전력화 과정에서 잡음이 줄어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 이렇듯 인천급 호위함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체급 대비 부족한 대공교전 능력, 대잠전을 갖추긴 했다만 내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빠른 시기에 적당한 성능을 가진 호위함을 빠르게 배치하길 원했다. 해군이 원하는 대로 인천급은 기공한 지 6년 만에 6번함까지 모두 전력화가 완료되었고 지금까지도 큰 결함이나 문제점 없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놀랍게도 최근에 인천급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비슷한 체급을 가진 다른 나라의 군함 중 인천급보다 특별히 나은 군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신형 경비정들은 76mm 함포를 속속히 장비하고 있어 윤영하급과 신형 참수리급이 가진 함포의 우위도 더 이상 없어져 5인치 함포를 가진 인천급의 가치가 떡상했다. 거기에 향상된 대잠 능력과 자기 자신에게 날아오는 미사일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NLL 같은 국지전 환경에서는 딱인 군함이 돼버린 거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조금만 더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군함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실제로 남포급 기뢰부설함의 경우 인천급 기반 선체에 KVLS를 탑재하여 해궁을 운영하니까 말이다. 이런 갈증은 현재 울산급 배치2 사업인 대구급 FFG로 실현 중이다.
인천급과 다르게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추진체계를 과감히 채용했고, 사라졌던 VLS를 부활시켜 해공 대공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어 인천급보다 더 유연하게 작전할 수가 있다. 다만 전력화 단계에서 추진체계가 말썽이라 제대로 작전을 뛰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해군의 속을 썩이고 있지만 말이다. 정리하자면 인천급 FFG는 연안함대의 문지기로서 울산급과 포항급에서 부족한 대잠, 대공 능력을 모두 개선했으며 5인치 함포를 장비해 화력도 강화한 군함이다. 건조 단계에서 이래저래 구설수에 많이 올랐고, 건조 후에도 비판을 받았지만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큰 결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며 덕분에 안정적으로 FF와 PCC의 임무를 승계했다.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차선책도 상당히 나쁘지 않으니 지켜보며 응원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저번 영상에서 인천급 호위함에 대해 소개했으며 왜 이런 호위함이 나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다만 짧은 영상인지라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천급 호위함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군함이다라거나 잘못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하는 등 오해를 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천급 호위함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인천급 호위함은 어째서 이런 형태로 태어났는지와 여러 논란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인천급 호위함이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급 호위함은 FFX 배치 사업의 일환입니다. FFX 배치 사업은 현재 노후화된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를 신형 FFG로 대체한다는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배치 1, 배치 2, 배치 3, 배치 4까지 계획해 순차적으로 나누어 호위함들을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천급 호위함은 FFX 배치 1에 해당하는 녀석이지요. 1차 계획안에서는 지금보다 전장이 10m가량 길고 저피탐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체와 현측 통로를 내부로 수납했으며 마스트도 단순화해 저피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장체계로는 VLS, 램, 펠렁스, 5인치 함포, 해성 및 해룡 미사일을 장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의 대구급 호위함과 크게 차이가 없는 무장과 형태이지요. 이대로 건조하면 모두가 해피해피한 상황이었겠지만 제2연평해전이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래 참수리 고속정의 차기 고속정 사업인 PKX-A 사업에서는 참수리에서 적당히 성능을 높인 군함을 건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PKX-A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요. 덕분에 고속정 사업이 규모가 커져 고속함 사업이 되었고, 신기술을 때려박다 보니 PKX-A 사업비는 폭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던 계획도 이때 수정돼 18척 건조로 축소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예산을 인천급 호위함 건조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게 됩니다. 덕분에 인천급은 전장이 10m나 줄어들면서 VLS가 삭제되고 저피탐성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윤영하급 고속함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윤영하급 고속함의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신형 참수리급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급 FFG는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VLS를 장비하지 못한 건 미래를 잃지 못한 확장성이 떨어지는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무리를 해서라도 1차 계획안대로 설계를 진행했다면 수직 발사대가 살아남아 해공 대공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장비해 좀 더 입체적인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VLS 공간을 삭제한 논리도 생각해보면 나름의 합당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천급 호위함의 설계도가 확정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인천급이 계획되고 건조된 시기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였습니다. 이때 해궁은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았고, 홍상어는 일단 실전 배치를 하긴 했지만 초기 도입분 50여 발은 세종대왕급과 충무공급에 먼저 보급을 하여 해역함대에 보급할 홍상어가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상어가 중간에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설계 수정과 개량을 거듭하는 등의 난항을 겪은 상황이었죠. 그럼 남은 건 외산무기 도입인데 프랑스의 미카와 시스페로우, SM2 정도가 남게 됩니다. 먼저 프랑스의 미카의 경우 기존 전투 시스템과의 호환 문제가 있어 제외되고, 시스페로우는 광개토급만 사용하며 이마저도 곧 퇴역할 예정이라 신규 도입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SM2 정도만 남게 되는데 3000톤급 정도밖에 안 되는 호위함에 장비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있었죠. 즉 인천급 호위함이 건조될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국산 미사일과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가 있는 외산 미사일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VLS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가뜩이나 타이트한 3000톤급에서 배수량을 크게 낭비한다는 뜻이며, 먼저 VLS를 넣기에는 개발이 완료되고 총알 없이 총만 들고 전장으로 나가는 꼴입니다. 예산의 여유라도 있었으면 VLS를 만들고 보급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앞서 설명했듯 당시 해군은 여유가 없었죠. 그렇다면 방법이 뭘까? 선택지는 램밖에 없었습니다. 램의 경우 세종대왕급과 충무공급, 독도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타국 해군도 사용하면서 신뢰성을 증명한 무기체계였으니까요. 최대 사거리가 10km 내외라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발사 후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를 통해 요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크기도 크지 않기에 발사대 하나에 21발의 램을 장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약간 오버하면 램으로 고속정이나 보트 등의 수상 함정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펠렁스가 대응하니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램은 근접 전투체계인 CIWS 범주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펠렁스 기관포처럼 램도 최후의 보루이며 없는 거보다 요격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나으니까 장비하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권총이 자결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데, 램의 대공 방어 능력은 10km 내외에서 아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램이 양산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테스트 발사로 요격률 90%를 달성한 신뢰성 높은 방어 체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초음속 미사일도 제한적이지만 요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죠. 이런 데이터와 오랜 시간 운영하면서 쌓인 신뢰도가 있으니 독일은 물론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들은 물론 준 이지스급 군함들도 장비한 거죠. 자유용 수준이고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의 무기라면 VLS를 더 만들어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더 싣는 게 이득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NLL 근처는 어떨까?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지대한 미사일은 KH-35의 카피판인 금성 3호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스펙으로는 사거리 100km에 최고속도 마하 0.9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인천급 호위함이 지대한 미사일에 그렇게까지 무력하며 미사일을 조준하면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대놓고 지대한 미사일 사이트 근처까지 접근해 시위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력하게 당할 정도의 대공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10km 내에서 접근하는 아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 빠르면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교전거리 한참 전부터 위협을 식별하고 판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 역할은 3차원 대공 레이더와 2차원 수상 레이더가 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인천급은 이들을 얼마나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인천급 호위함에는 최초로 국산 3차원 대공 레이더인 SPS-550K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SPS-550K는 선해식 A24 레이더로 최대 250km를 탐지할 수 있고, 동시 추적은 500개 이상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즉, 최대 250km 밖에서 위험 목표를 탐지하고 10km 이내부터 대공 교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대공 교전 장비에 비해 레이더 및 사격 관제 장치가 하이스펙입니다. VLS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이스펙 레이더 장비를 장비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인천급 호위함이 국산 A24 레이더의 테스트베드 역할이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해역함대 기함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광개토급보다 우월한 레이더 덕분에 인천급은 NLL 주변의 공중과 수상의 미확인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미확인 표적이 레이더에 탐지되면 1차적인 대응으로 주변의 고속정이나 고속함에게 초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참수리나 윤영하급이 해상 기지에서 대기하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이며, 윤영하급 고속함이나 참수리급이 출동 나가기 전 우군 세력이 잡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표적의 RCS 값, 방위, 속도 등의 정보를 받아 출동한다고 합니다. 덩치만 큰 초계정이라는 비아냥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기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해역함대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인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비록 인천급이 하명과 전투 장비는 보수적이며 신뢰성 높은 장비를 택했지만 사격 통제 시스템 및 레이더는 최신 국산 장비의 테스트 베드는 물론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네이벌 쉴드2 전투체계 등을 도입해 국산 통합 전투체계도 실험했다는 겁니다. 함정에서 전투체계란
탑넷 감시 자산과 무장을 연결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전투함은 깡통에 불과합니다. 인천급에서 전투체계를 테스트한 덕분에 대국급 호위함에서 전투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식하는 게 가능했고 이후 개발 완료된 해군 대공미사일 등을 시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해군 대공미사일은 2020년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일부 스펙 딸딸이를 치는 사람들 말대로 인천급의 KVLS가 장비되었다면 적어도 10년 동안 VLS는 먼지만 쌓이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인천급이 빠르게 보급됨으로써 노인학대 당하던 울산급과 포항급은 드디어 퇴역할 수 있었고 대구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 전력 공백화를 최소화해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급 호위함의 대공 전투체계는 해군의 오판보다는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빠르게 대체해야 하는 상황과 PKX-A 사업비 폭증으로 인한 예산 절감 등 현실적인 이유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대잠 헬기지요. 인천급 호위함이 건조될 때 해군은 CH-60 시호크와 AW-159 와일드캣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실 시호크를 도입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 시호크는 체급부터 차이가 나 대잠 및 대함 무장을 모두 한 뒤 비행해도 작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채공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와일드캣은 대함, 대잠 무장을 모두 하고 비행하면 30에서 40분 정도가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줄어들면서 헬기 갑판의 크기도 작아져 광개토 대왕급 정도의 헬기 갑판 정도가 되어 시호크는 안전상 문제가 되어버렸죠. 이 정도 헬리패드에서도 작전을 못할 건 없지만 조종사의 숙련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무장 탑재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작전하기 위해서는 대잠과 대함 무장 중 선택해야 하지만 적당한 가격에 제법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부족한 대잠 초계 성능은 본격적인 대잠기인 P8 포세이돈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인천급 호위함은 내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만 큰 고속전처럼 보이지만 실은 해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시간을 버는 용도를 톡톡히 해냈고 그 결과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이 건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간혹 인천급 호위함의 의의는 울산급과 포항급을 빠르게 대처한 것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천급 호위함이 없었거나 배치가 늦었다면 그 공백은 여전히 울산급과 포항급이 고스란히 메워야 했을 것이며 제대로 된 대공 교전 능력과 대잠 교전 능력이 없어 발생하는 리스크 또한 고스란히 짊어졌을 겁니다. 하물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진 이후인데 제2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었고요.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벌처와도 같은 역할입니다. 초반에 벌처가 나와 적 저글링을 잡거나 일군 처리를 하며 시간을 버는 사이 나는 멀티를 더 먹거나 배럭이나 팩토리를 더 짓거나 유닛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벌처의 역할이 과연 보잘것없는 걸까요? 오늘도 인천급 호위함은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전력화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오해를 받고 있는 인천급 호위함이지만 그 누구보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해군 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에서 스펙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스펙 딸딸이만 치다가 어떤 꼴이 났는지는 80년 전 일본 해군이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인천급 호위함이 탐탁지 않게 보이는 분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얼리 액세스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리 액세스 게임을 보고 아무도 정식 출시했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때 버그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정식 출시할 때 수정되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갓패치를 했다고 평가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왜 게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모가미급 호위함이 얼리 액세스한 게임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은 게임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이쪽에서는 개량이라는 단어로 보장돼 미래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확장성까지 챙긴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모가미급은 일본판 인천급 호위함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해와 대잠전이 모두 가능한 호위함이다 라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소해란 바다를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전시의 바다에는 수많은 양의 기뢰가 살포되며 이 기뢰를 냅둔다면 해안이 봉쇄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이 상륙할 것 같으면 대량의 기뢰를 뿌려 상륙을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뢰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대기뢰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기뢰전은 크게 기뢰 탐색과 소해로 나누어집니다. 기뢰 탐색은 기뢰를 찾는 것을 말하며 소해는 찾아낸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소해함이나 기뢰 탐색함을 따로 만들어 기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해함과 기뢰 탐색함의 편제는 대기뢰전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나라마다 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제5기뢰 상륙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제에서도 보이듯 상륙작전을 할 때 적 연안에 있는 기뢰를 제거해 상륙군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메인입니다. 반면 일본 해저대는 소해 대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체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 주변에 뿌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기뢰를 제거하는 거였고 지금도 일본 주변에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모가미급 호위함은 기뢰전과 대잠전이 가능한 호위함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뢰 탐색용 드론과 기뢰 탐색용 선저 소나를 가지고 있어 바다의 기뢰를 탐색하고 USV로 기뢰를 제거한다고 하죠. 또한 가변 심도 소나인 VDS를 예인 소나와 합친 OQQ-25 수상함용 소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대잠전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호쿠 운용을 전제로 만든 넓은 헬기 갑판과 경납고 때문에 해상 작전 헬기 운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용만 들어보면 기뢰전도 가능하고 대잠전도 가능한 훌륭한 군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모가미급 호위함의 장점 첫 번째, 대기뢰전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기존 소해함만큼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해함의 특징을 살펴보죠. 소해함은 기뢰 제거 도중 자기 반응형 기뢰가 기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기뢰 제거를 위해 기계식 기뢰 소해구를 장비하고 탐지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가미급 호위함은 기뢰 전용 소나와 해상 헬기, 기뢰 탐지 드론은 가지고 있으나 기뢰 소해구를 가지고 있진 않고 선체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철 선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현대 기뢰전 트렌드가 해상 작전 헬기 위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진짜 대기뢰전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소해함이랑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적극적으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통상적인 임무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으면서 기뢰전까지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연안 호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기뢰전 임무가 대잠 임무 능력을 갉아먹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선저 소나가 대잠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잠전도 그렇지만 기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저 소나로 수중 물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야, 그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뢰전은 물속에서 부유 중인 기뢰를 찾아내는 거고 최근에는 기뢰를 비금속 재질로도 많이 만들고 기폭 방식이나 공격 방식도 다양하다 보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음원을 방사해 반향되는 신호를 듣고 반향음의 차이로 분석해야 하죠. 하지만 고주파는 멀리 뻗어가지 못합니다. 락밴드 콘서트장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일렉기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베이스 소리는 멀리 있어도 잘 들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렉기타는 고주파이고 베이스 소리는 저주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은 저주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멀리까지 음원이 뻗어나가 어떤 표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가미급의 선저 소나로는 잠수함을 탐색하기 힘들죠. 그래서 모가미급은 예인 소나만으로 잠수함을 탐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잠전의 기본은 함수 소나에서 저주파 음원을 발산하고 반향되는 신호를 함수 소나와 예인 소나 그리고 헬기의 디핑 소나에서 듣고 최종 위치를 확인한 뒤 공격하는 겁니다. 모가미급은 선저 소나가 기뢰전용이니 결국 예인 소나와 디핑 소나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둘 다 발전기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선저 소나에 비해 출력이 부족해 탐지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인 소나는 케이블 장력 문제 때문에 가속이나 선회의 제약이 심합니다. 그래서 선저 소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결코 아직까지도 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뢰전도 가능하고 대잠전도 가능하다라는 말은 맞긴 한데 둘 다 애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단점을 감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함 자체의 대잠전 성능은 대체 대상인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사기리급과 아부쿠마급은 당시 그 정도 체급의 호위함이 가지는 대잠 전용 함수 소나를 가졌고 예인 소나도 대잠전을 위한 대잠 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자대가 대잠전에 미쳐있다 라고 들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변태가 뜰 정도로 대잠전 성능에 치중한 장비와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의 존재인데 대잠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자대가 대체 대상인 호위함보다 못한 후속함이 나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모가미급은 대잠 로켓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은 터렛 방식의 발사대에 대잠 로켓을 장비라도 했는데 모가미급은 이것마저도 없죠. 물론 추후에 VLS가 달리면 좀 나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소해와 대잠 임무가 가능하다라고 홍보하는 데에 비해 현대 대잠전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잠 로켓이 없고 양현에 한 문씩 있는 어뢰 발사관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모가미급이 대잠전에 적합한 호위함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라는 것도 결국 아군 대잠 전력이 파악한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공유해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며 우리 해군도 이미 이런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는 입수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잠수함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데이터는 많아야 좋은 건데 아사기리급이나 아부쿠마급은 대잠소나, 예인소나, 대잠헬기 등 총 3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반해 모가미급은 2개밖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즉 멀티스태틱 소나 체계를 운영한다 해놓고 정작 본인은 기존 호위함보다 적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모가미급 호위함은 대잠전과 대기뢰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최강이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항공순양함도 항공모함으로도 쓰고 순양함으로도 쓸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 최강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론상 최강이 어떤 결말을 냈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대공전으로 넘어오면 VLS가 없기에 C램 하나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뢰전이 가능한 호위함이 아니라 호위함으로 써먹으려는 소해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가다 이걸 쉴드 치려고 VLS 등 추후에 개량될 여유가 될 정도로 배수량이 큰 게 부럽다 라고 하는데 개량의 여유를 위해 배수량이 큰 거는 옳은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무장을 취역할 때 함께 전력화하지 못하고 추후 장비하는 걸 개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에서 버그가 많고 컨텐츠가 부족한데 정식 출시할 때 버그가 수정되고 컨텐츠가 많아지는 걸 갓패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IMF 때문에 건조 촉수가 반토막난 이순시크 구축함도 KVLS를 추후에 장비했지 그렇다고 마크 41 VLS와 SM2 미사일이 없는 깡통으로 취역하진 않았습니다. 또 모가미급은 자동화와 무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승조원이 더 적게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철갑선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자동화와 무인화를 한 결과 최적화를 위해 이 정도 승조원은 필요하다 라는 최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승조원 소수화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줄어들어 승조원들이 더 혹사당하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번함 쿠마노를 취재했을 때 쿠마노 함장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一人で複数の任務をご担当されているっていう場面が標準化によって増えてるのかなという。確かに人数が少ない分だけ1人が2役3役っていうのをこなさなきゃいけなくてそこは訓練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教育とかで埋め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まで、の本人の能力以上のことを引き出してで、船の仕事を賄っておりますので 결국 아직 미완성된 군함을 급하게 취역시킨 것과 다를 바 없고 우리로 치면 인천급 호위함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인천급 호위함과 관련해서 왜 VLS가 없냐 라고 말하면 당시 예상과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해군도 그걸 알고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을 취역시키면서 인천급 호위함의 아쉬움을 달랬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고 어쨌든 VLS가 없다, 확장성이 없다 라고 하더니만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해도 되고 대잠전도 된다, 확장성도 높다, 자동화와 무인화도 잘 되어 있다, 스텔스성도 좋다 라며 앵무새 마냥 떠들고 있는 게 보기 좋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가미급 호위함이 결함품이냐 라고 말하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통합 마스터 설계, 메인 레이더와 통합된 전자전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고려한 드론용 한미 출입용 도어 등은 우리 해군보다 한 발짝 앞선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저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평가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가미급은 이런 식으로 등장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대 호위함들의 대량 퇴역 시기가 다가와서 서둘러 이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대 호위함은 크게 아부쿠마급 6척과 아사기리급 8척입니다. 이들은 각각 1988년과 89년부터 취역해서 현재는 연습함으로 돌려지고 있는 등 퇴역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해자대 편제의 변화입니다. 해자대는 소해 대군에게 상륙전도 맡기면서 기존 호위함대를 수상 전군으로 바꾸고 상륙 병력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 뜻은 지방대의 소해 전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줄어든 소해 전력을 메꿔야 하다 보니 호위함에 소해 임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판 인천급 호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천급 호위함도 울산급 포항급을 당장 대체하고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호위함을 값싸게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죠.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해와 대잠전이 모두 가능하다 라는 이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램은 과연 열등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램을 좀 열등하게 생각할까? 라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할게요. 램 왜 싫어할까? 굳이 따지면 인천급 호위함 때문입니다. 인천급 호위함에 장비되어 있는 게 램이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끌고 나가서 두들겨 맞는 그런 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램이 이렇게까지 인식이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인천급 호위함에 램이 장착돼 있다. 근데 램이 왜 장착돼 있냐? 인천급 호위함엔 VLS가 없었거든. 없으니까 대공장비로 램을 장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억가를 당했단 말이야. 아, 인천급 호위함 VLS 없잖음. VLS 있었으면 해궁 쓸 수 있었는데 해궁을 못 쓰니까 램을 썼잖음. 이렇게 이제 억가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급 호위함이 나와버렸잖아요. 대구급 호위함에는 해궁하고 KVLS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맨날 비교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비교질, 이 드자비질 때문에 램이 평가절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램을 어느 정도까지 낮게 평가하냐면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수준까지도 인식이 내려왔어요. 거의 뭐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공 기관포하고 램하고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제 영상의 댓글들이에요. 옛날 영상이거든요. 여기 댓글들이 있어요. 이 두 영상들은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 댓글들이 개판이 났습니다. 이 개판난 댓글들이 과연 뭘 주장하고 있는지 대충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식이 거의 램하고 대공 기관포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램은 대공 기관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체계입니다. 근데 램이든 대공 기관포든 해궁이든 다 CIWS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왜 이거 갖고 싸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CIWS가 뭐냐? 근접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보통 시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음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CIWS라고 합니다. CIWS는 클로즈인 웨폰 시스템의 약어고요.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근거리 방어 수단입니다. 이 다른 방공 시스템이 뭐냐? SM-2 미사일, SM-6 미사일이 대표적이에요. 개함 방공이 뭐냐?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나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방공 능력을 얘기합니다. SM-2 미사일하고 SM-6 미사일은 함대 방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함대 방공이 가능한 배가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다층 방공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조대왕함의 다층 방공망이에요. 이 또 정조대왕 때문에 조금 더 억가당한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 정조대왕함은 해궁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거든. 해궁이 더 우월한 무기체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물론 램이 해궁보다 사거리가 짧아요. 해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도를 올린 다음에 낙하하면서 격추한단 말이죠. 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가지고 요격을 합니다. 일직선하고 포물선 중에서 어느 게 더 사거리가 더 길겠냐. 당연히 포물선이 더 사거리가 길죠. 사거리가 긴 건 인정을 해요. 램이 10km밖에 안 되는 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램이 열등할까? 열등하다면 이런 컨텐츠를 안 만들었겠죠.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로 터렛 방식이라서 동시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VLS에서 발사하잖아요. VLS는 추력 편향 노즐을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해궁은 다방면에서 날아와도 전방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램은 터렛 방식이라서 동시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목표를 컨택을 하면은 돌아요. 돌아서 조준하고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만약에 같이 날아오면은 얘가 대응을 못하겠지. 이게 터렛 방식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21발만 적재되어 있어서 적재량이 떨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과연 단점인가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21발 다 못 써. 어차피 개함 방공이잖아. 어차피 CIWS잖아요. CIWS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 21발이 적재량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단점으로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해궁의 장점이 램보다 더 많이 장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단거리 대공미사일의 장점은 VLS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위 대응이 가능하고요. VLS 양에 따라서 60발 이상 적재가 가능합니다. 뭔 소리냐면 한 셀에 4발을 장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VLS 양이 16셀이야. 그러면 최대 64발을 이론적으로 장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64발 다 장전하진 못해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램보다 더 많은 장탄수를 가질 수는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사거리가 깁니다. 최대 50km 이상이에요. 이게 최대 50km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신형 시스페로우, 그러니까 ESSM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교전 기회가 한 번 정도 더 생긴단 말이야. 한 번만 교전할 수 있다와 2번 교전할 수 있다는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사실이고, 요거는 램이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램은 열등할까? 앞서 말했지만 정말로 열등하다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죠. 램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램의 장점은 램 본체와 미사일 그리고 콘솔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램 있잖아요. 램 블록 2까지는 발사 전까지 중앙에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터렛이 돌잖아요. 여기 있다가 터렛이 돌잖아. 이 도는 거는 함의 레이더가 표적을 잡아가지고 이 표적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방위로 돌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준하는 과정에서는 중앙 레이더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알아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쌉니다. 단거리 대공 미사일보다는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요, 초음속 미사일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초음속 미사일 요격 테스트 했어요. 그리고 95%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초탄의 대부분 다 요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은 대공 표적뿐만 아니라 수상 표적도 공격이 가능하긴 한데 그냥 가능하다, 요거는 흘려들어도 돼요. 램은 레이더 유도인가요? 아니요, 적외선 유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램의 플레임은 롤링 에어프라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사일이 표적을 추적할 때는 모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조사해 반사되는 파장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적합니다. 그게 아니면 미사일에 내장되어 있는 레이더를 통해 표적을 추적하던가요. 램도 표적을 추적할 때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하는 거죠. 고정된 레이더가 2개가 있죠. 우리 눈이 2개인 이유가 시차를 통해 거리감을 파악하기 위한 것처럼 램은 2 레이더에서 반사된 상이 맞으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표적의 위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은 알아낼 수 있지만 위나 아래 방향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램은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상이 회전축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이 크게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 상이 중심축에 오도록 미사일의 방향을 조절한다면 더 이상 회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외선 시커로 표적을 한 번 더 체크해 이 상이 진짜 표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발사 후 알아서 표적 추적 가능한 거 해궁도 가능해. 그러면 굳이 램을 써야 되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단거리 대공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램 같은 경우에는 대공 표적을 식별했고 요격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램에게 좌표 입력하고 띡 쏘면 끝이야. 단거리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적을 식별했어. 그러면 미사일을 발사를 할 거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VLS가 있잖아요. 그 VLS에 신호를 입력하고 몇 번째 미사일을 쏠 거야 라는 그런 입력을 해주고 좌표를 넣어주고 발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앙 콘솔이 있고 콘솔에서 VLS를 거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중앙에서 콘솔로 램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 두 개는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단점인데 VLS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터렛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암 사격 통제 장치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예전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그리고 요격 메커니즘도 복잡하잖아요. 요격 메커니즘도 추적하고 요격한 다음에 중간 유도해주고 종말 유도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램보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VLS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부피가 큽니다. 설령 VLS를 장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VLS 시스템의 부피가 크고 복잡해요. 이 VLS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비싸요. 이 미사일이라는 물건도 온도하고 습도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시 이 발사관 내부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것도 이제 관리에 추가되겠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장전해요. 딸깍딸깍이야 진짜. 덜 예민합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장전하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램이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램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발사 후 알아서 표적을 추적한다. 요격 능력이 우수하다.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냐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 600톤짜리 고속정이거든?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기 뒤에 램 있습니다. 요거 여기 램 있어요. 이거 600톤짜리 되는 배에다가 대공미사일 장비할 수 있어요? 장비 못하죠. 근데 얘는 장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600톤짜리 배에 왜 굳이 램을 장비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장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라는 거,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램하고 단거리 대공미사일은 이 둘은 현재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배로 갈수록 램보다는 방공의 주축이 되는 건 단거리 대공미사일이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얘는 시스템의 복잡함이잖아요. 시스템이 복잡한 만큼 사거리가 길고 끽해봐야 1회인 걸 2회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거리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함정에는 잘 못 쓰지만은 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정에도 그냥 떡하니 장비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램, 대공미사일과 달리 램은 설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를 조절해줘야 되는 대공미사일에 비해서 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드론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램이 더 적합합니다. 10km 내에 탐지될 거란 말이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아가지고. 근데 10km 내에 있는데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런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드론에게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램을 이용해가지고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램이 대공을 잘 못한다라는 편견과는 달리 램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램이랑 모습이 다르죠? 얘는 C램이라고 하는데 얘는 적외선 시커를 달아가지고 함의 시스템이랑 무관하게 쓸 수 있어요. 신속성과 대응성이 좋기 때문에 요새 신형 군함들 같은 경우에는 이 C램을 많이 장비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이 C램 장비 자주 해요. 그럼 이제 미래의 이제 CIWS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CIWS의 주축은 램, 그리고 단거리 대공미사일, 그리고 대공기관포 이렇게 구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사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 단거리 대공미사일, C램, 그리고 레이저 웨폰, 펠롱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웨폰은 이제 드론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레이저 웨폰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만 톤 되는 대형함에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C램을 쓰는 게 낫겠지. C램이 레이저 웨폰에 비해서 훨씬 더 나으니까. 그리고 모가미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약간 니폰 시리즈인데 일단 스펙은 대충 이렇습니다. 기준 배수량 3,900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재 배수량 5,500톤입니다. 특징은 엑스밴드 다목적 A사 레이더고요. 레이더 통합이라 돼 있는데 이게 왜 통합인지는 모르겠네.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신발언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통합 마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합 마스트는 KDDX부터예요. 사람들이 흔히 요거를 통합 마스트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원래 통합 마스트의 정의는요, 다양한 레이더를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만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이 마스트 형태 있잖아요. 요거 함정에 있는 다양한 안테나들을 통합시켜 놓은 건데 제가 알기로 이름이 아마 통합 센서 모듈일 텐데, 근데 일본은 다양한 레이더를 마스트에서 시스템적으로 통합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의 레이더거든요. 그냥 이 레이더가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통합 레이더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호주에서 모가미에게 물먹어서 우리가 2성급 전함 건조 능력이 밀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은 것 같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장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모가미급 호위함 같은 거 만든다. 그럼 난리가 날걸? 일단 첫 번째로 난리가 날만한 거. 야, 만재 배수량 5,500톤이잖아. 5,500톤인데 무장이 고작 이거밖에 안 돼? 5인치 함포 한문에 VL에서 16세래. 대한미사일 달고 어뢰발사관 달고 이 스펙 이거밖에 안 돼? 니네들 장난해?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거 건조한다면 난 난리가 날 겁니다. 배수량에 비해서 무슨 무장이 있다구냐, 방산비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출하자고 남의 나라 스펙 추종하는 건 더 문제다, 그냥 안 맞아서 떨어졌다. 네,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는 그냥 호주한테 안 맞는 배를 들이미니까 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모가미급 호위함은 진짜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려고 최적화된 배예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자기네 안보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무기를 만들어내거든? 근데 봐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될 영역이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까지도 커버하고요. 여기도 싹 다 일본의 영토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 태평양 최남단에 이제 자기네 섬이 있거든?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한정된 함정으로 커버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장거리 대항항의 능력이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멀리 나가가지고 다양한 임무를 한다. 우리나라 전장 환경이랑 안 맞는 배예요. 떨어질 줄 알면서도 왜 들어갔냐? 아니, 떨어질 줄 몰랐으니까 들어갔겠지. 우리가 비록 이런 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조선소 수주 능력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옵션을 제시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나 보지. 승무원 90명 이하인 게 놀랍다? 그래서 모가미급 호위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나왔어. 여기 있다. 대놓고 물어봐요. 혼자서 복수의 임무를 담당하는 상황에 소수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함장한테 물어봤거든? 함장이 답입니다. 確かに人数が少ない分だけ1人が2役3役っていうのをこなさなきゃいけなくて、そこは訓練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教育とかで埋め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まで、の本人の能力以上のことを引き出してで、船の仕事を賄っておりますので。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요약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력으로 극복하겠다, 이 소리 아니야. 물론 인력이 줄어드는 거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좋은 건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과거의 자동화와 지금의 자동화가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과거의 자동화는 기술이 올라가. 그래서 인력이 줄어요. 그냥 과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같은 배수량의 배에서 몇 명이 탔는지를 보면 돼요. 탑승 인원 자체가 다르잖아. 그게 당연하겠지만 이 기술력이 증가한 만큼 기계가 일 처리를 대신해줘가지고 인력이 줄어드는 요런 선순환이 됐단 말이죠. 근데 현재는 기술은 그대로예요. 기술은 그대로 답보 상태야. 근데 인력을 줄여라라고 하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일과는 일과대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줄어드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중되는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항상 그런 말 해. 상선에서도 우리 이제 인원을 줄여야 된다. 우리도 자동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한대. 상선에서도. 현재도 자동화를 하고 해서 인원을 최적화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또 무슨 최적화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나와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말만 하고 있대. 상선 타는 분들도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해하더라고. 모가미급 호위함하고 인천급 호위함하고 많이 비교되죠. 얘랑 맨날 비교되잖아. 특히 이제 인천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VLS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모가미급 호위함처럼 배수량이 여유를 두고 나중에 VLS를 추가할 생각을 해야지 인천급 호위함처럼 VLS를 삭제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일단 아셔야 될 게 모가미급이 12척 만들어졌거든요. 1번함 건조가 2020년 11월 19일이에요. 근데 인천급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8년 차이가 나는 배예요. 8년이면은 급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VLS를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VLS 아직도 1번함에서 6번함까지는 추가가 안 돼 있어요. 2020년 11월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VLS는 추가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제 VLS 없는 깡통으로 다녀. 8번함부터 VLS가 달려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인천급처럼 요렇게 건조를 하고 대구급 건조하고 충남급 건조하고 심지어 이제 FFX4까지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신형호위함을 건조하는 게 낫단 말이야. 인천급은 확장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확장을 왜 하냐는 거야, 내 말은.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배에 여유를 두고 그 무슨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모든 배는요 한 번 딱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 정도 개량하고 그렇게 퇴역시키는 게 가장 나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형 호위함이 나오면은 계속 생산하는 이 방식이 제일 베스트거든요. 용도에 맞는 배가 필요하면 용도에 맞게 뽑는 게 맞아요. 심지어 2급 호위함이잖아. 1급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인천급 호위함, 모가미급 호위함 뭐 이런 거는 지금 2급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급함이면은 이제 저런 논리가 말이 되긴 해. 왜냐면 1급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를 할 만한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2급함에서 이런 식으로 개량까지 해가지고 계속 개량을 한다?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중고차랑 신차 중 뭘 살래요? 아, 저 비유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모가미급이 이제 12척이 나중에 이제 한 2030년 넘어가면은 12척 이상이 이제 다 VLS가 박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30년 이후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인천급 호위함이야 뭐 계속 쓰겠지만은 충남급 호위함까지 완편돼요. 충남급 6척, 대구 8척, 그럼 14척. 일본 같은 경우는 신형 FFM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가미급 호위함에서 개량한 거 12척인가 또 만든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FFX4 6척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뭐 굳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 2급함 얘기 듣고 보니 레전드급을 뽑느니 차라리 모가미급 가져다 쓰는 게 싸게 먹힐 것 같다면 기분 탓인가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미국 애들 입장은 좀 다른가 봐. 우리 미국 친구들은 잽스 새끼들을 믿지 않나 봐요. 근데 사실 모가미급에서 가장 제가 부러운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가미급 호위함이 그렇게까지 빨아줄 만한 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본이라는 안보 환경에 잘 맞는 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그냥 그 이상은 별로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이 램프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로 그 리포트들이 입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냐면 램프가 열려요. 이런 식으로 들이는. 제가 이게 왜 부럽냐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요런 소형 함정이거든? 근데 이만한 사이즈의 무인 수상정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당히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걸 상정을 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요런 시스템이 없어요. 호위함에서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요런 거 운영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운영을 하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야. 운영을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편의성이 이제 확실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램프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이제 무인기들을 운영을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편의성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이 점이 제일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뭐 VDS를 사용해서 예인 소나를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멀티 스태틱 소나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대잠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인소나 있잖아. 이거 잘 안 써요. 예인할 때 이 예인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냥 이거 쓸 바에는 함수 소나로 저주파로 쑥 훑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 물론 이거를 안 쓰진 않아. 우리나라도 안 쓰진 않는데 이게 운영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근데 얘 함수 소나는 기뢰전 전용 소나입니다. 기뢰전 전용 소나는 기뢰전 전용이잖아. 근데 기뢰를 탐지하기 위해선 고주파를 사용해야 돼요.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는 저주파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먼 거리에서 이제 잠수함이 대충 여기 있다 이런 걸 찝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LCS가 작전하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연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위협은 잠수함이 아니라 기뢰거든요. 자기 방어용으로 솔직히 딱 소나를 단 거예요. 모가미크 호위함은 LCS처럼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 그 미국에서 LCS 사업을 할 때 모가미크 호위함 사업이 시작이 됐었어.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의 교리를 본 일본이 그냥 그대로 이제 기뢰전용 소나를 사용해서 약간 LCS 비스무리하게 나온 게 아니냐 라는 말이 사실상 잠정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드론 같은 거 활용하는 예인 소나 개념이고요. 결국 이제 함의 함수 소나는 이제 요거를 쓴단 말이죠. 요것도 기뢰 탐지 소나예요. 저거 예전에 모듈형 설계 유행할 때 45형 구축함 LCS에서 UUV 투입하려고 저런 다목적 베일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뭔가 가장 성공적인 모듈형 설계에서 살아남은 유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런 스턴 램프는 확실히 이제 좋은 설레는 맞죠. 그건 맞는데 함수 소나에 이딴 식으로 기뢰전 전용 소나를 다는 거는 솔직히 뻘짓이지. 함수는 해수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음파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예인 소나를 사용한다고 하던데 예인 소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멀티스태틱 시스템으로 음영 없이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건가요? 해수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음파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예인 소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인 소나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배 자체도 소음이 클 거 아니에요. 엔진 돌아가니까. 이 정도 영역 내에서는 못 들어요. 자기 배 소음 때문에 못 들어. 이걸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예인 소나가 있어요. 이 예인 소나로 이 영역을 듣는 거예요. 헐 마운트 소나라고 하거든? HMS가 있고 타스가 있어요. 소나는 크게 헐 마운트 소나하고 예인 소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메인이야. 그리고 얘는 서브예요. 무조건 예인 소나가 서브예요. 모가미급 호위함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수함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네는 서브 개념의 소나로 잠수함을 찾는다고 하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만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다른 배들과 엮어가지고 작전을 하면 작전 효율이 올라간다. 그게 이제 멀티스태틱 소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거는 좀 부럽긴 하지. 멀티스태틱 소나라는 건 단순히 예인 소나를 사용한다 이 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함수 소나까지도 멀티스태틱 소나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거는 좀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가미코 호위함 그냥 딱 일본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돼서 잘 나온 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빨아준다는 점이지. 잘 만든 배는 맞아. 근데 굳이? 모가미급 보트 경납고 너무 작아 보이는데 청새치급 같은 고속 전투주정 넣을 크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당신을 위한 LCS를 소개합니다. 롱감이 어떻게 평가해요? 그게 FFM2 사업이잖아. 어떻게 평가하냐 이전에 아직 안 나와서 평가하기가 애매해요. 제가 KDDX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잖아요. 나온 배를 평가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그렇죠. 외관이 기존 전원과 달리 진짜 매끈하다. 거기서 먹고 가는 거다. 외형이 밥 먹여주진 않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딜도만 없으면 좀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함. 예인소나 떡밥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인소나를 하나만 다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달기 시작을 했고요. 예인소나를 주렁주렁 안 다는 이유는 이 케이블에 엄청난 장력이 걸리거든요. 기동이 엄청 제한돼요. 만약에 우회전을 하면 이렇게 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것만으로도 여기 이쪽하고 여기 이쪽하고 장력이 다르잖아. 그래서 케이블이 진짜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에서 이제 대잠관으로 작전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예인소나 사용한다 그러면 기동이 엄청 제한된대요. 이게 엄청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군에서 작전하시는 분들은 뭐 예인소나 뭐 이렇게까지 사용이 제한되는데 그냥 함수소나 좋은 걸 써서 싹 훑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좀 내리자면 모가미코 호위함은 잘 만들어진 배가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빨아줄 정도는 아니다. 그냥 자기 목적에 맞게 잘 건조한 배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이런 거 건조하라 그러면 일단 건조를 안 할 거다.
모가미는 확장성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내가 모가미급을 보면서 이제 부럽다라고 생각한 거는 요한미의 스턴램프가 가장 부럽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더 뽑자면 넓은 헬기 갑판? 실제로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는 MH60R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호위함들 같은 경우에는 MH60R 같은 10톤급 헬기를 사용을 못하잖아. 그게 좀 아쉽지. 헬기 덱에 빈약하면 한반도 전통인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나라는 함급에 따라서 헬리덱 스펙이 달라져요.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사실 헬리덱이 넓은 거는 좀 중요한 스펙 중 하나예요. 왜냐면 이 호위함들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헬기거든. 헬기를 운영할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심지어 요새 호위함들 중에서는 다른 스펙은 좀 줄이고 헬기 갑판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나는 그 방식이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 저거 마스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질세전기 올려놓은 것 같다고. 착한 생각. 지들 스스로 요 마스트를 유니콘 마스트라고 하더만.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하지만요, 이 멘트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많이 말하는 거예요. 모가미급 호위함처럼 개량 여유를 두면 나중에 VLS를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진짜 VLS 자리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박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 때 진짜 촌철살인을 한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건 진짜 촌철살인이었어. 그러니까 전차로 따지면 신형 전차를 개발해서 대체했는데 주포가 없다는 거임? 그래놓고 나중에 추후 개량으로 주포 달 공간을 넉넉하게 잡아 확보했다고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와, 추후에 주포를 달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다니 너무 부러워 하면서 열심히 빨아주고 있는 거고, 이거 진짜 팩트예요. 너무나도 촌철살인 아닙니까 이거? 이순신급하고 인천급 비포지션 때문에 확장성이 민감하다. 확장성도 필요할 때 확장성인 거지. 그러니까 모가미급에서 1번함부터 이제 6번함까지 VLS가 없는 거는 진짜 쉴드가 안 돼요. 그냥 뻘짓이야.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단 거거든? 근데 그거를 굳이 빨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진짜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VLS 나중에 다는 건데 그거를 빨 이유가 있나? 예산이 없으면 VLS를 나중에 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함형을 더 축소해가지고 돈을 아낀 다음에 나중에 VLS 달 수 있는 신형 호위함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달아주는 게 더 낫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모가미급이 과연 아부크마급보다 낫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아부크마급 보잖아? 아부크마 OQS8 달거든? 요 스펙을 보면 그 당시에 나온 정말 충실한 소나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제2의 제로센 모가미급 호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이 병신같은 배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 방제가 모가미 억바 좀 적당히라, 한국 내려치기 좀 적당히라 이거든요. 모가미급 호위함 관련해서 너무 억바를 하는 게 심해요. 제가 당장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돌아다녀 봐도 댓글부터 해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호위함을 내려치기 바쁘고요, 모가미급 호위함은 찬양하기가 너무 심해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얘가 그렇게 빨아줄 만한 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난 배냐? 못난 배는 아니에요. 그냥 딱 일본이 원하는, 일본의 안보 환경에 맞는 그냥 딱 그 정도의 배가 나온 것 뿐이에요. 억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억바할 요소가 없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필요한 게 적당히 나왔다 이 정도예요. 오늘 컨텐츠는요, 좀 억바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억바하는 애들이 얼마나 병신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까는 좀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모가미급 호위함 좋아하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영상을 봐도 전혀 화날 구석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 말을 듣고 빡칠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 빡치라고 하는 소리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꼭 충남급하고 대구급 호위함이랑 비교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디자인이 맞냐? 제대로 된 배 맞냐? 이딴 식으로 야라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비교 대상을 모가미급을 데려와가지고 역시 기술력의 니폰 역시 우리 초센진과는 다르죠 이지랄을 해요. 물론 이제 요건 좀 과장된 소리입니다. 핵심은 인터넷에서는 모가미급 호야메에 대해서 너무 신격화된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지만은 요거랑 좀 성향이 비슷해요. 현재는 지금 제로센을 빠는 애들이 좀 많이 죽었어요. 아마 이제 워썬더에서 제로센에 많이 되었나봐. 제로센에 대한 그런 일봉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일봉이 모가미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찬양을 했냐, 제로센 아시아의 신비여,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빨아댔거든요. 그 행태랑 조금 유사해요. 유사한데 약간 세련되게 좀 바뀐?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모가미코 호이암의 특징이 뭐냐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이한 함교 모양과 유니콘 마스트입니다. 이거 실제 오피셜한 명칭이에요. 제가 그냥 유니콘 마스트라고 임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오피셜로 유니콘 마스트라고 지칭을 해요, 얘를. 그리고 두 번째, 7번함, 8번함을 제외하면 VLS가 없습니다. 12번함에 VLS가 달린 건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VLS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고요. 세 번째, 소해함 역할을 전투함에 부여하려고 한다. 모가미급의 특징입니다. 모가미급 호야미 이제 FFM이거든요. 여기서 M이 마인 혹은 멀티펄포즈라는 의미래요. 실제로 그래서 소해함 역할을 전투함에 부여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전투 정보실입니다. 일단 2번을 제외하고 1, 3, 4번으로 좀 많이 빱니다. 솔직히 왜 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하나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모가미급의 가장 큰 특징은 함교입니다. 유니콘 마스트라고 합니다. 간혹 이 유니콘 마스트 요거를 통합 마스트라고 하는데 통합 마스트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기 위에 요거 뭐냐, 함에 필요한 송수신 안테나들이 통합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극단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세종대왕급이거든요. 자, 세종대왕급을 보면은 여기 함교 위에 다양한 이제 안테나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거든요. 요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함교를 만들어서 배치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하나의 컴팩트한 뭔가 단일체로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유니콘이거든요. 좀 엄밀한 의미에서 모가미급 호야메 함교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위는 그냥 구조체가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통합 마스트는 뭐냐, 진짜 통합 마스트는 요런 겁니다. 0550 구축함에 통합 마스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KDDX가 통합형 마스트입니다. 통합형 마스트라는 것 자체가 탐지 레이더하고 사통 레이더를 마스트 하나에 결합해 놓은 걸 의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레이더를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에 다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모가미급은 여기 보이는 게 X밴드 레이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 마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로 그러면 충남급 호위함도 통합 마스트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충남급 호위함도 통합형 마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레이더가 함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모가미급 호위함은 OPY2 레이더이고요. 그리고 이건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가끔 빨아준 사람이 있는데 왜 빨아준지 모르겠어. 이 OPY2 레이더 이거 원래 X밴드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인데 이 사격 통제 레이더도 좀 설정을 잘하고 소자를 좀 변경을 하면은 탐지 레이더로 쓸 수 있거든. 다만 X밴드 레이더기 때문에 탐지 거리는 짧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뭐 2급함이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탐지 거리가 짧아도. 이 SSM 그 정도 수준만 이제 유도만 해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모가미급 호위함은요, 사격 통제 레이더를 탐지 레이더로 겸사겸사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모델 대비 소자수를 줄이고 저전력화 설계에 집중한 게 특징입니다. 왜 저전력화 설계에 집중을 하겠어? X밴드 레이더잖아. X밴드 레이더는 같은 탐지거리를 유지할 때 전력량이 제곱을 요구를 해요. 선존등으로 이제 빛을 비추면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제곱분의 1로 줄어들잖아. 그 뜻은 같은 빛의 세기를 유지하려면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전력 설계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 마스터의 특징은 이런 건데 덕분에 저빛 탐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장점이에요. 솔직히 저는 모가미급 호위함의 이 유니콘 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을 저빛 탐지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하는데 저빛 탐지성은요, 1급함에 요구되는 기능이에요. 2급함엔 필요 없냐? 아닙니다. 2급함에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하지만 1급함만큼 요구되지 않아요. 2급함의 목적 자체가 경비, 초계, 약간 이런 허드렛 일을 하라고 있는 거지. 1급함처럼 가서 뭐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딴 게 아니란 말이야. 주력함이 아니잖아. 그래서 물론 피탐지성이 있으면 좋은데 굳이 2급함까지 이 저피탐성을 유지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돈을 쓰면서까지. 그러면 장점이 뭐냐, 이것부터가 뻘짓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스트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요것만 떼가지고 교체하면은 끝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모가미크 호이함이 일본 내부에서 홍보하는 영상에서도 유니콘 마스트의 특징을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게 이 부분이야. 우리나라도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VLS 문제입니다. 현재 모가미코 호이함은 6번함까지 VLS가 없고요. 7번함부터 순차적으로 VLS가 장착되는 중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모든 모가미코 호이함이 VLS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계획은 2030년에 이제 모든 모가미코 호이함이 마크 41을 다 장비를 하고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계획은 잡아놨어요. 일본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아니 왜 인천급 VLS를 위해서 본관을 마련해두지 않은 거야? 모가미급 호이함은 나중 개량을 위해서 배수량의 여유를 뒀고 그 결과 지금 시점에서 VLS를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배를 업그레이드 했잖아. 인천급 왜 그렇게 안 했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족같은 말인데 일단 첫 번째로 시대가 다릅니다. 시발 새끼들아. 정확히 말해서 인천급 호이함은 2010년부터 이제 건조를 시작해서 2015년에 모든 건조가 끝났어요. 근데 첫 모가미는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인천급이랑 비교하고 앉아있냐라는 소리밖에 안 듭니다. 이것도 좀 웃긴 게, 자, 2020년에 나온 배가 VLS가 없대. 근데 2020년에는 우리는 이미 대구급 호이함이 3번함까지 나온 시기입니다. 2020년에 나온 모가미급 호이함은 VLS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고. 그냥 큰 인천급 호이함이었단 말이야? 왜 빨아주냐는 거야, 그러면. 동시대에 나온 걸로 비교하면 대구급 호이함이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대구급 호이함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모가미급 호이함은 VLS가 없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한 호이함이냐라는 거예요. 빅 인천급. 진짜 빅 인천급이야. 욕을 먹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인천급 억가 레전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냐? 우리 일본 친구들은 지금은 다르잖음, 지금은 모가미급 호이함 VLS 달리잖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지금 비교해보자. 우리 대구급 호이함 8척 모두 건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급 호이함 6척 중에 4척 건조 완료했습니다. 모가미급 호이함 12척 건조 완료를 했죠. 근데 이 중에서 6척은 VLS 아직도 없어요. 2030년이 지나면 모가미급 호이함 12척 건조가 다 완료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도 2030년대 이후에는 충남급 호이함도 다 취역해. 그럼 6척, 8척, 14척입니다. 모가미급 호이함의 경쟁 대상인 대구급하고 충남급도 이미 VLS가 장비되어가지고 2030년 이내에 다 배치가 완료된 상태란 말이야. 근데 모가미급 호이함은 2030년 이후에야 VLS가 12척 다 달린다고. 이게 진짜 정당한 비교예요. 인천급이랑 모가미급 호이함이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애초에. 급이 달라. 모가미급 호이함이랑 뭔가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 대구급 호이함하고 충남급 호이함이랑 비교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비등비등하다고. 까일만한 이유가 없다니까? 왜 인천급 호이함의 배수량이 여유를 안 뒀냐? 여유를 안 두고 그 예산을 아낀 만큼 우리는 대구급 호이함을 8척을 건조를 했고 충남급 호이함도 바로 건조를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FFX 배치 4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돈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줄일 때 확실히 줄이고 확실히 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건함 계획이 군데군데 찐빠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배치로 봤을 때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체급은 이순신급이자 무장은 충남함, 명함정 모가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해함 역할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랄을 했다가 어떤 꼬라지가 났는지 지금 미국이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YTN이 기뢰 제거 소해함인 USS 털사, USS 센타 바보라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다 알죠. LCS입니다. 이 LCS가 지금 어떤 꼬라지를 겪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 전투함에 소해함 기능 추가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된 케이스입니다. 모가미급 호이함 자체에 소해함 역할을 넣는다, 이거 자체가 좀 어불성설해요. 왜냐면 소해함은 그 기뢰가 자성 기뢰가 있거든. 그런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 선체를 자성을 띠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게 소해함과 전투함의 차이거든요. LCS들은 전투함이잖아. 그래서 이제 철판을 쓴단 말이야. 이미 그 시점에서 소해함 역할이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면 소해 헬기를 탑재해서 쓴다? 이건데 그거는 헬리 덱을 넓히면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LCS든 모가미급 호이함이든 기뢰 제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뢰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안에서 기뢰 위협을 피할 수 있다에 가까워요. 최소한의 생존력을 가지려고 기뢰 전용 소나를 가지고 소해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투함에 소해함 기능 추가해서 그렇게 소해를 할 수 있으면 소해함이라는 함정이 왜 있겠냐고.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것 때문에 대전 능력도 떨어져요. 무슨 소리냐면요, 기뢰전 전용 소나는요 고주파를 써야 돼요. 왜냐면 기뢰라는 게 수심이 얕은데 부유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주파 소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맞아, 주파수가 짧으면 분해능이 좋아지고 탐지 범위는 준다. 예, 맞아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 탐지 범위가 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잠수함 못 찾습니다. 기뢰 전용 소나로 잠수함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소나 핑이 멀리 못 가는데 뭐 어떻게 찾아? 기뢰 전용 소나하고 잠수함용 소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본 친구들은 요런 이제 무인 드론, 이제 VDS 이런 이제 예인 소나를 사용해가지고 각 배들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잠수함을 잡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인 소나는 대잠 전에 있어서 진짜 서브입니다. 잠수함을 탐지할 때 주는 무조건 함수 소나예요. 예인 소나는 진짜 서브예요. 왜 서브냐? 예인 소나는요 자함의 기동을 깎아먹어요. 이 예인 소나가 케이블로 연결돼 있잖아. 계속 장력을 받거든.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줄이 계속 이 예인 케이블이 계속 이렇게 장력을 받잖아. 계속 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속도 많이 못 올려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우선회를 하거나 좌선회를 해. 배가 선회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 안쪽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장력을 받을 거잖아.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늘어나는 장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케이블이 망가질 때가 많대요. 그래서 예인 소나를 잘 안 쓴다라고 직접 들었어요. 쓰긴 쓰는데 잘 안 쓴다. 이 예인 소나 쓸 바에는 그냥 예인 소나 없애고 그냥 함수 소나 좋은 거 달아가지고 그냥 심해를 싹 훑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모가미크 호이함의 가장 큰 뻘짓은 이겁니다. 좀 알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진짜 나 몇 개 댓글 봤는데 기뢰전도 가능하고요, 대잠전도 가능해요, 만능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만능일 리가 없어. 소해함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만능, 작은 육각형 심지어 작은 육각형도 아니야. 이 기뢰전 기능 하나 넣었다고 대잠 기능이 칼을 맞았어. 둘 다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둘 다 못해. 이도저도 아닌 병신이 됐어요. 대잠전과 대기뢰전 관련해서는 진짜 LCS랑 똑같아요. 단점이. 그래서 모가미로는 뭐 대잠전을 한다, 뭐 대기뢰전을 한다 해보라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빨아주는 거 있잖아요. 선진적인 CIC를 가지고 있다. 내 댓글에도 가끔씩 있었는데 국뽕 새끼들 이 모니터로 롤 하는 거 보여주고 싶노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좀 병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결론만 말하면 이 CIC 요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요런 식으로 한 거 이거 자체는 개념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해군도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중공업의 하이나스도 약간 요런 식이야. 이거를 추종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 기술력이 안 받쳐줍니다.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인데 화질이 좋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가 화질이 좋지가 않대. 그래가지고 참고만 가능하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견시병을 줄이자 약간 요런 컨셉이거든요. 여기서 대충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견시가 직접 확인해서 보고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의도는 좋았다 이 정도예요.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계속 성능 개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도는 좋고 방향성이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내가 오케이인데 우리 일뽕 새끼들은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빨아주질 못해요. 빨아줘도 항상 피상적인 걸로 빨아주고 빨아줘도 항상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빠는 거야. 이런 현대적인 CIC를 해가지고 인원을 최대 90명까지 줄였다. 90명의 인원으로 호위함 같은 거 운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90명으로 운영한 결과가요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쿠마노 함장 인터뷰입니다. 혹시 풀 버전으로 보고 싶으면 채널에서 쿠마노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요거 일본 테레비 취재 번역 쿠마노 함 내부 모습 이거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자막까지 다 달아놨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 취재진이 함장에게 해자대에서도 소수 정예화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확실히 인원이 줄어든 만큼 혼자서 2인 3인 역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통해가지고 최대 인원을 90명까지 줄여서 인원을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자동화해가지고 사람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근데 함장이 이딴 소리를 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원을 감축해서 효율화가 되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인터뷰 내용과 질문입니다. 배라는 물건은 과거부터 어떻게든 자동화를 했어요. 그 자동화를 한 결과 지금까지 인원이 떨어졌어. 근데 지금의 자동화를 해서 인원을 줄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이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인원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인원을 줄인다고 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개개인에게 업무가 부담이 된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충남급 같은 이런 신형 호위함들을 까는 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까기 시작했냐? 말해 뭐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까기 시작해요.
이제 신명나게 깝니다 진짜. 신명나게 모가미급을 빨아줘요. 물 만났나봐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우리나라가 떨어졌는지 설명을 했어요. 애초에 호주가 원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전장 환경이 달라져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비유하면 이런 거야. 호주는 처음부터 좀 그랜저를 원해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반떼를 제시를 한 거지. 처음부터 이제 체급 큰 걸 원하는데 자꾸 아반떼를 주니까 당연히 아웃이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형 호위함의 성능이 떨어져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세일즈 마케팅을 개판으로 했다. 일봉애들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가미급 호위함을 봤을 때 이건 좀 부럽다라는 싶은 게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 유니콘 마스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선 계속 얘기 안 했지만 스턴 램프예요. 이 스턴 램프가 뭐냐? 자, 이 스턴 램프가 열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보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 부럽습니다. 이게 지금은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드론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리포트들이 이제 입출입을 해요. 일본도 이제 무인 드론 같은 거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여기에 맞춰서 입출입하면은 효율이 엄청 증가하겠지. 이거 진짜 부럽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모가미급 호위함에서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유니콘 마스트의 편의성.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드론을 입출입할 수 있는 용도의 스턴 램프. 딱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는 우리나라가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칭찬이에요. 이런 걸 주장하는 내용의 커뮤니티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모가미급 호위함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칭찬은 없고요. 그냥 어디서 누가 말한 그냥 피상적인 그런 얘기밖에 없어. 진짜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모가미급 호위함의 결론이 뭐냐? 모가미급 호위함은요, 일본이라는 안보 환경에 그냥 잘 만들어진 배예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가미급 호위함을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안 필요한 배야 이런 배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모가미급 호위함에서 가진 이런 장점들이 좀 희석이 돼요. 항속거리, 리빙 컨디션, 약간 요런 거. 일본은 태평양을 무대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엄청 길어지고 작전 일수도 엄청 길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수량 대비 무장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안보 환경 봐봐. 일본에 비해서 바다가 훨씬 좁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덜 요구되고,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이라는 빨갱이 새끼들이랑 이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작전 일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지만 무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국급 호위함이나 충남급 호위함 같은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각기 그 나라의 안보 환경에 맞게 건조된 것 뿐이고 잘 만들어진 배예요. 둘 다 잘 만들어진 배야.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 일봉 애들보다 내가 모가미급 호위함을 팠으면 더 팠을걸? 이건 자부합니다.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인천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해군 장병들은 자기가 근무했던 그 자기 배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해. 근데 자기 배가 뭔가 싸잡아서 욕먹으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 배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욕먹잖아. 맞는 말로 욕먹는 게 아니라 억가를 당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낙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은. 인천급 호위함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배가 아니며 잘 나온 배다라는 걸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방송에서 이제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이 인천급은 제대로 된 배가 아니다. 그냥 병신 같은 배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충 억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저렇게 생겼냐? 방산비리 아니냐? 왜 VLS가 없죠? VLS 있으면 해궁도 쓸 수 있고 홍상호도 쓸 수 있고 기타 등등 다 쓸 수 있는데 왜 VLS가 없냐? 경비만 하고 전시에 쓸모가 없다. 진짜 이 얘기가 제일 어이가 없었어. VLS가 왜 없냐 이거보다. 입에 경비만 할 수 있고요. 평시에만 쓸 수 있고요. 전시에 쓸모가 없어요.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이 4개의 내용 중에서 이게 가장 어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째서 이제 이런 억가를 당하느냐. 그리고 VLS는 그럼 왜 없는 거냐. 경비만 하고 전시엔 쓸모가 없냐.
혹은 방산비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생겼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비리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까는 게 이거는 3인치 시절 모델링입니다. 업건 될 때 아니 3000톤급의 5인치를 다는 경우가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 근데 사실은 5인치 한 포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5인치를 단 게 왜 신의 한 수였냐, 그 연평해전 터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제2연평해전에서 등산곳이 내려왔는데 이걸 대응을 했는데 3인치 이상의 한 포를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3인치 한 포가 생각보다 화력이 모자라가지고 NLL을 넘어온 함정들한테 공격을 해도 침몰까지는 안 간다. 그 결과 살아 돌아갔다라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5인치를 달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북한 애들이 압록급 호위함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인데 이런 애들을 보면은 주포를 100mm 혹은 127mm까지 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 포 때문에 뭐 방산비리니 뭐니,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똥별들 때문에 이제 원래 3인치로 달아도 충분한데 그거를 억지로 5인치로 올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자, VLS가 왜 없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럼 어떻게 되냐. 1차 설계는 원래는 이걸 B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B포지션 아래에 공간을 마련해서 나중에 VLS를 넣겠다라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계획 안에서는 B포지션이 삭제되면서 VLS를 달 공간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어찌저찌 돼서 지금의 인천급 FFG가 되었단 말이죠. 그거 왜 이렇게 됐냐. 이유가 있어요. 사유 돈 때문이다. 아, 돈 때문인 건 맞아요. 돈 때문인 건 맞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돈이 중요하냐, 어쨌든 미래를 위한 설계가 중요하지 않음,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뭐죠?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제2연평해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영하급 고속함입니다. 요거 세 개가 인천급이 이렇게 건조된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럼 얘는 뭐가 원인이냐? 얘 좀 빨리 퇴역을 시켜야 되는데 퇴역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21세기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이 울산급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FF 울산급 그리고 포항급 PCC 이 두 개의 함급이 거의 이제 함 상태가 쓰레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함량이 좀 멀쩡한 애들이 적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배의 디자인 자체가 사실 현대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스타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대체할 호위함이 필요하다. 자, 문제는요, 이때 참수리가 이렇게 침몰해 버린 게 전 국민에게 다 공개가 됐잖아. 지금 당장 국민들이 봤을 때 참수리가 침몰한 걸 우리가 봐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국민적으로는요, 고속정의 무장의 강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너무 좀 감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면 이때 고속정을 강화해라라는 요구가 너무 세가지고 예산 문제든 뭐 기타 등등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먹히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지금 당장 참수리가 침몰을 했잖아. 해군 존나 두들겨 맞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 그거는 맞는데요 뭐 하면서 이렇게 해군이 변명을 해봤자 그냥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연평해전 터지기 전에 참수리를 대체할 고속정 함영이거든요. 76mm 한 포 그리고 대한미사일 이거 딱 두 개만 달 생각이었어요. 지금의 PKMR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요걸 50적을 깔겠다. 이걸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해전이 터져가지고 무장 강화가 요구되어서 결국 PKX-A와 B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A사업대로 하고 B사업대로 따로 하면 되는데 그게 인천급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PKX-A 사업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빨아먹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장을 강화를 하면은 한 척 한 척당 비싸졌으니까 예산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그 건조를 하는 게 맞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국회는 그걸 들어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속함 사업이 PKX 사업이었거든요. 그 PKX 사업을 둘로 쪼개고 해군이 배정받은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PKX 사업 그리고 신형 FFX 사업 요거 두 개였단 말이야. 요 두 개 사업의 예산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이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해군은. 근데 그 상황에서 PKXA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증가했으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냐? 호위함에서 마련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고속함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호위함 사업의 예산을 건드렸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이가 없죠? 이 고속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위함 사업의 예산을 뺀다? 호위함 사업을 하려고 고속함 예산을 빼는 거면 모를까. 반대로 고속함 사업을 하려고 호위함 사업의 예산을 뺐다니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정말 비이성적이긴 한데 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함정이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그냥 설계했으면 됐었던 거를 PKG 사업 때문에 이렇게 너프를 먹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앞전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선체 제작 비용 뭐 얼마나 든다고. KVLS 공간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KVLS 박아가지고 쓰면 되지 않냐. 이순신급 구축함 그렇게 해서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스템 통합 비용이나 뭐 이런 건 조상님이 대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체에 좀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 그거는 그렇게까지 막 비용이 높게 막 증가하진 않아요. 핵심이 뭐냐, 이 VLS를 쓰기 위해선 추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 무장이 하나 더 는다는 건 그냥 공간만 딱 마련해서 거기에 뭔가 심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장이 추가된다는 건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시스템을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사실상 본체예요. 그래서 VLS를 포함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획득 비용이 대충 한 1조 들어갔거든요. 1.2조인가? 그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체 제작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보통 한 이제 4천억에서 끊었대요.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서 들었냐? 이지스 시스템에서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장 중에서 몇 개를 포기하면 예산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이 PKG 사업 때문에 예산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버렸지.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울산급이 제발 퇴역시켜달라고 아우성되고 있어.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인천급이라는 이 배가 나올 당시에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VLS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두고 나중에 시스템을 추가할 때 비용도 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산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 이게 대구급이랑 비교하면 돼요. 이제 인천급이 척당 사업비가 대충 한 2,800억 정도 되고 대구급이 4,000억쯤 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지죠. 한 척당 1,200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순수 선체 건조비만 따지면 인천급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1,100억에서 1,400억 정도, 대구급 같은 경우에는 3,000억에서 3,400억 정도 됩니다. 대구급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새로운 추진 체계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나오면 대구급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이만큼 세이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척당 1,200억 원 정도를 줄였다니까? 근데 인천급이 6척 건조했지. 그럼 얼마냐? 7,800억 원 정도 아낀 거잖아. 7,800억 원이면은 대구급 2척 정도를 더 건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인천급이 6척 건조했잖아요. 그리고 대구급이 8척 건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예산 아낀 것만큼 2척 더 건조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대구급을 2척 더 건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예산상으로도 따지면. VLS가 없는 이유는 이 정도로도 설명이 돼요. 인천급이 또 까이는 거. 얘 너무 도전 없이 예전에 검증된 그런 무기체계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까일만한 요소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아이, 너네 너무 보수적으로 함 설계하잖음. 너네 너무 도전적이지 않잖음. 그게 근데 비판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일단은 인천급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신뢰성이 보장된 CODOG 추진체계입니다. 이 추진체계가 정말 옛날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사용하던 그 추진체계거든요. 뭐 30년이나 지났는데 예전 추진체계 사용하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추진체계의 단점은 고속이든 저속이든 데드웨이트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데드웨이트라는 건 뭐냐?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만 돌려요.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만 돌려요. 그러면 고속에서는 디젤 엔진이 놀고 저속에서는 가스터빈이 놀잖아. 그걸 데드웨이트라 그래요. 뭐 요런 단점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증명된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CODOG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대구급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그 추진체계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추진체계가 최근에 나온 추진체계라서 좀 복잡해가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대구급 호위함 초창기 때 야 이거 뭐 결함배다 제대로 출항도 못 나간다 이러면서 열심히 까였잖아요. 대구급이 1함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대구가 FFG 818이었거든. 대구함은 맨날 1함대 정방만 입고 출항을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막 별명이 자테크 818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아냥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대구함이 고장이 나서 출항을 못 나가. 그러면 원래 대구함이 해야 됐던 임무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 초기 대구급 호위함이 출동을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잖아. 엔진 문제로. 그럼 그 땜빵은 누가 나가냐? 얘네들이 나갑니다. 인천급 호위함이 대구급 호위함이 출동을 나가야 했던 거를 다 땜빵 띄었어요. 고장이 안 나요, 얘들은. 야, 인천급이 존나 튼튼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경기함, 전북함, 인천함 얘들이 고장이 잘 안 난대요. 마침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했네. 자, 그러면 님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고장도 잘 안 나는 구형대, 고장이 자주 나며 사용이 제한적인 신형, 어느 거 선택할래요? 나는 전자거든? 과연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연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굴려 쓸 수 있는 호위함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천급이라고. 그러면은 인천급 호위함은 요거 하나만으로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스펙만 보면 인천급이 당연히 좀 스펙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스펙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뛰어가서 작전할 수 있다니까? 인천급은? 심지어 인천급이 뭐 미사일 맞으면 다 뒤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천급도 대공 방어 체계가 있어요. 램하고 CIWS, 펠렁스로 있어. 물론 해군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대공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공 미사일이나 그런데 아예 무력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씩 막 울산급이랑 같은 취급을 하는데 아니에요. 미사일 스팸에 취약한 건 팩트다. 그건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스팸에 안 취약한 배는 존재하지 않고요. 미사일 스팸에서 견디고 싶으면 세종대왕급 정도는 끌고 오면 돼요. 근데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이제 해군 미사일은 2019년에 배치됐습니다. 인천급이 취약하고 6년 후에 등장한 거예요. 지금 2019년에 실전이 배치가 됐으니까 그럼 6년 후에 어차피 나왔었던 거 좀 기다렸다가 KVLS 안에 해궁 장전하면 되지 않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해궁이 언제 개발 완료될지 알고 그래.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딱딱딱 타임라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면 지연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뭘 믿고 인천급의 KVLS까지 장비해서 어차피 해궁 나올 거니까 기다려야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순신급은 왜 KVLS를 장비했냐라고 하는데 이순신급이랑 인천급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인천급은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당장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체해 작전을 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순신급은 훗날 대양 해군을 위해 만들어둔 전력이고요. 그래서 추후 장비될 국산 무기 테스트 베드도 겸할 수 있어요. 이건 KVLS를 장비한 세종대왕급도 마찬가지고요. KVLS2 테스트 베드인 정조대왕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KDDX도 2020년 중반에 거의 완성될 거라 예견됐던 걸 보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업이 성공할 것을 가정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건 정말 도박수예요. 돈 다 날려 그렇게 되다가. 인천급의 KVLS나 뭐 이런 거를 그냥 과감히 삭제를 하고 가시권 안에 들면 그때 이제 필요한 장비를 맞춰서 건조를 하는 게 낫단 말이지. 대구급이 딱 그렇잖아. 그래서 참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해군은. 자, 그래서 결론을 내봅시다. 자, 결론. 인천급 호위함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당시 상황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 해군은 울산급과 포항급의 대체가 급선무라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함 스펙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고요. 제한된 시간과 상황에 정말 맞게 배치된 배가 인천급 호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급 호위함이 벌어준 시간 덕분에 대구급 호위함이 문제점까지 해결하고 현재 임무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급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이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을 얘가 벌어준 거예요. 그것만으로 밥값 아니냐? 이거 한 척 건조하는데 2,800억 정도 들어요. 그 2,800억 원으로 나중에 건조될 가치가 높은 군함이 전력화되는데 시간을 벌어줬다. 이것만으로도 밥값 아니냐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인천급을 볼 때마다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인천급 호위함은요 스펙을 포기하는 대신에 시간을 산 전투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돈도 돈대로 좀 세이빙한 게 있어. 이거만한 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땜빵질 한 전투함인데 싸고 아직도 잘 굴러감. 존나 잘 만든 거 아닌가? 맞아요. 존나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인천급 탔던 사람들은 다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거주 공간 소소하고 리빙 컨디션 괜찮다. 대구급 툭하면 엔진 찐빠 날 때마다 인천급 다떼빵했음. 그래서 자테크 818이라고 맨날 대구함 놀렸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대구함도 이제 수리를 끝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전 뛴다고는 들었어요. 드디어 해결했대. 그래서 지금은 얘기 들어보면은 작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구급이 고쳐질 때까지 큰일 안 벌어진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천급이 워낙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인천급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VLS가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제 이해를 안 하는 거잖아. 굳이 따지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암튼 있어야 함. 할 말이 없다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램 존나 무시함. 아니 근데 이게 램을 무시할 게 아닌 게 우리 세종대왕 보잖아요? 얘도 램 달려있어. 병신이라 가지고 램을 달았겠냐고. 이 존재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얘가 그렇게 흐잡 쓰레기면은 이 세종대왕에서 썼겠냐고. 이 램 까고 VLS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근접 방어 체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CIWS로는 미사일을 요격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미사일 그렇게 몇 발씩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요격을 못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요격을 해. 권총이 살자용이다라고 믿는 느낌인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국방기술학회 논문지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함정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요격 무장을 계층적으로 배치한 다층 방어체계 운영이 요구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CIWS, 램, SM2와 같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 무장을 활용하여 제한된 탑재 공간 내에서 최적의 무장 조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포화 공격 상황에서 최대한 생존율을 달성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현대 해군의 작전 환경에서 고속 다수의 적 미사일로부터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다층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만 가졌다고 장땡이 아니란 소리예요. 핵심은 방어체계가 상이한 다양한 방어체계를 많이 구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지 사거리가 길다고 장땡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들은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으로 다층 방어 운영이 채택되고 있다. 근접 방어체계, 단거리 함대공 유도 무기,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 무기 등 사거리와 탐지 유혹 방식이 상이한 다양한 요격 무장을 조합하여 계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표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데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OPV 개념 보고 인천급도 램 자리에 단축형 케이블에서 넣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아니 넣으려면 넣을 순 있겠지. 근데 굳이 왜 넣냐는 거야. 램 떼고 해궁을 달 정도로 램이 그렇게까지 못난 무기냐라고 하면 아니잖아. 그 램을 떼고 해궁을 달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램이 그 정도로 몹쓸 무기냐? 해궁이 그 정도로 우수한 무기냐? 그걸 교체할 만한 가치가 있냐? 그런 걸 따졌을 때 굳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호위함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해군 장병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수고하셨고요. 몸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